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주변에서 진짜 미국 대선 앞두고 중국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중국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쓸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제가 한 3주 전에 베이징하고 샹하이를 한 바퀴 돌았었는데요. 예. 관심 무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정부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 관심이 없는 척하는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괜찮은 그것은 척. 뭐 괜찮은 척 보다가는 이제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엉뚱한 사람이 되면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태도. 그래서 뭐 이것은 미국의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피셜리는 의견이 없다. 아하.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그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 또는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속마음은 뭘까요? 속마음은 일단 트럼프는 한번 겪어봤는데 만만치 않았고 해리스는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정책, 바이든 행정부 정책 이어받을 거라고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나은 거예요? 중국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두렵다. 두렵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호가 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다. 2년짜리 대통령.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게 미국은 연임하는 걸로 끝이지 3연임을 못하게 돼 있죠. 2번만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는 되면 4년 만에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보면 그 미국의 집단지성이 그렇게 무서운 게 대선 때는 상하원을 여당에 같이 몰아줘요. 근데 중간선거 2년 지나고 할 때 보면 반드시 머스트로 상원 하원 중에 하나는 야당에 주죠. 그래서 균형을 잡습니다. 거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신기한 것도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는 2년 하고 나면 이제 여야의 공수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뭐 이제 행정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면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바이든까지 합치면 12년을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좋다? 그럴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겪어본 무역전쟁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19년에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2019년에만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지 20, 21, 22 뭐 쭉 계속 다시 흑자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전쟁은 할 만하다. 그러나 이제 기술전쟁의 경우는 중국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를 더 짚자면은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하고의 강대치가 나타나게 되면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원래 이제 중국도 헌법상에 보면 5년 연임에서 한 번 이제 중임할 수도 이렇게 되는데 2018년에 헌법을 바뀌어서 지금 시진핑이 3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의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얘기를 이제 내부에서는 못하지만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트럼프 같은 강성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중국도 강하게 붙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가 결속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심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직접적인 발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액션이라든지 관세율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보면은 훨씬 더 트럼프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중국은 뒤로 그걸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4년을 이미 임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4년밖에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2년 지나면은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주판알을 다 튕기고 있는 거네요. 중국 입장에서도. 근데 당장 이제 뭐 언론 지면상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관세 아닙니까? 관세. 그 관세 높이기는 공화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됐든 공이 그 관세 장벽은 계속해서 높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을까요? 그냥 정도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바이든은 최근 3년 동안 뭐 관세니 통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금년 4월인가요? 5월인가? 그때 느닷없이 이제 보복 관세 25%에서 100%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계산된 선거용이지 직접적인 제재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트럼프 마찬가지로 뭐 전 세계 모든 제품에 관세 10% 때리고 또 중국한테는 60%를 때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10%가 아니라 20%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바이든이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넘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가 허점이 있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요 세 개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50% 100% 때리겠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미중이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아이템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뭐가 허점이 있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갈빵처럼 전기차에 100% 보복 관세를 때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쇼킹하게 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도 안 하는데 100% 때리겠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 자동차 공업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표심 사기다. 표심 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뭐 이쪽은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마켓의 90%를 빤넬이든지 쉘이든지 뭐 이걸 해요. 네. 그럼 그거를 보복관세를 때리면 다른 데 어디서 사올래?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50% 보복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행 날짜를 보면 2025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2025년 자기 임기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민주당의 보복관세 얘기는 선거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당황스러운 건 이제 트럼프인데 60% 관세를 때려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100%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얼마 200%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으로서 중국을 제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고 또 공약이라는 것은 빌공짜 공약이죠. 뭐 표시 먹기에는 뭔 얘기다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바꾸죠. 바꾸고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 이펙트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 7%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럼 거기다 보복관세를 100% 때리면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대박이지만 없으면 소비자 부담은 커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 이펙트인데, 그 애플은 뭐 인도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라인을 옮긴다 뭔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중국 안에서 만들고 있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재를 했을 때 이게 그 애플의 생산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애플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나스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의 충격을 미국 정치가 받아낼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은 선거판에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사기용 경쟁이지 막상 판에 들어가면 그것은 그대로 실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왜 자동차를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이제 졌던 것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의 표를 바이든한테 뺏겼던 것이 그게 이제 결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표를 뺏어오기 위해서 60% 관세 뭐 이런 고율 관세를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관세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그 뭐 50%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관세 장벽을 많이 높이더라도 그게 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관련된 기업들도 증시에서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말은 험하게 꺼내도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 퍼센트도 아니고 몇십 퍼센트, 100%까지 가기에는 이게 뭐 100% 받고 200% 더 뭐 포커판도 아니고, 일단 선거용으로
이거는 카드로 계속해서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겠고, 수출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간에 그런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같은 것도 사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약간 서로 간의 화해 제스처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문제는 없을까요? 지난번 트럼프 때 보면은 최종적으로 중국과 합의를 봤어요. 2천억 불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기로. 네. 그게 농산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농산물 뭐 다 합쳐가지고 55%만 2천억 불 중에 1,100억 불어치만 사주고 나머지 안 사줬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농산물에서 지금 최대 품목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중국이 그 농업대국이긴 하지만 콩의 거의 90%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콩을 60, 70%를 사오다가 이걸 아르헨티나니 뭐 중남미로 다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농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형 거래선이 사라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농업 지역이 또 돌아섰던 것이 그런 이제 뭐 대선에 큰 영향 변수가 하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둘 사이에서의 무역의 측면에서 뭐 콩하고 비행기 전쟁입니다. 중국은 콩을 안 사줄게. 네. 이러면 너 어떡할래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비행기를 한 200대, 300대씩 사요. 네. 그래서 보잉 이거를 이제 안 사고 에어버스를 사버리는 거죠. 유럽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프랑스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독일 총리 왔을 때도 이 한번 오면 뭐 200대, 150대 그렇게 이제 에어버스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둘 간에 그런 이제 큰 품목의 정치적인 박애닝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이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유럽 입장에서 또 중국에 그렇게 공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그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동량 많아지고 서로 자유무역이 많아져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 간의 관세 경쟁, 이게 또 꼽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양쪽에 끼어가지고 터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면 일단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을 때 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중국이 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을 시장용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사드 보복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미국이 모든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고 최대 품목은 다 미국에서 설계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배터리하고 드론은 이거 실리콘밸리가 왕자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를 미국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그렇게 유치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그래서 지금 배터리하고 반도체 들어간 원자재를 보면 반도체 한 40%,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한 80%를 중국에 의존해. 그래서 이제 배터리하고 이게 반도체용 소재나 자재를 이게 브로킹을 걸어버리면 우리로서는 뭐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뭐가 또 하나 리스크가 있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뭐 트럼프의 동맹의 개념하고 바이든의 동맹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우역 흑자 많이 내 갖고 이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놈은 나쁜 놈.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놈 좋은 놈. 이게 이제 그 동맹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를 이걸 공유하는 나라는 동맹, 나머지는 상관없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2022년까지 31년 동안 대중 무역 흑자를 냈다가 2023년에 적자를 냈고, 금년도에도 또 적자가 조금 한 50억 불에 60억 나는데, 문제는 2023년에 우리가 444억 불인가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로 많이 났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벌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달까지 보면은 300 몇 억 불로 한 작년 연간에 한 70% 넘는 흑자가 지금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보더라도 무역 수지 흑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이 이제 트럼프의 기준으로 보면은 손을 봐야 되는 동맹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문제는 뭐가 그렇게 많이 팔렸냐고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예요. 근데 이것의 원자재가 전부 중국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시진핑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만약에 기술 봉쇄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 원자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 19%, 지금 7월까지 대미 수출 비중도 19%두 개가 거의 이제 똑같아졌는데 문제는 대중 수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지는 이유가 배터리하고 전기차, 자동차, 뭐 이제 반도체 이게 대미 수출이 계속 느는데 반대로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를 중국에서 계속 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중 적자는 커지는 이런 메커니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무역 흑자가 가장 빠르게 늘은 나라, 가장 큰 나라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가 있고 반대로 중국이 뭐 이게 기술 제재에 대한 방패로서 이제 원자재를 무기화했을 때 일본으로 터질 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시진핑 리스크 또 트럼프 리스크 두 가지가 다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내년 이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렇죠. 예. 저쪽에서 스트레이트 날라오고 이쪽에서 어퍼컷 날라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핵심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적자, 대미 무역 흑자 이 구조로 가고 있어서 미국 쪽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뭐 주가도 상대적으로 되게 좋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웃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또 트럼프 시절에 우리가 또 겪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로 조심을 하고 비플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플랜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팔아야 되는 거고 원자재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광물부터 히토류 같은 것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구멍을 찾아야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많은 이제 투자를 사실은 했고 예. 또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미국한테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관계법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는 그걸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장도 짓고 뭐 생산도 해주고 그런데 그 반대급부가 뭐냐 그러면 이 중국에서의 생산 시설을 더 늘리지 않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조건이 걸려 있다고요. 중국에 투자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고 한 건데 네네. 문제는 이제 우리로서는 만약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들어왔을 때 미국이 관여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병풍을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켜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미 반도체 협정, 한미 배터리 협정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요구를 해볼 만한 그런 요구고.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게 단기간에 낼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들을 정말로 이게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고 또 뭐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꼬리가 길면 미국도 밟혀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아이템에서 공급망이 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관리 또는 중국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재를 팔아먹는 이제 그 장사의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중국을 봤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으로 불러야 된다. 중국은. 중동. 그렇죠. 우리가 중동에서 원자재를 못 사왔을 경우에 이게 모든 게 이제 스톱되듯이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사오는 원자재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지난번에 이미 겪었죠. 요소수 사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중동처럼 관리하는 우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이 아니라 원자재의 그 공급국으로서 어떻게 관리하려는 것에 스탠스를 사실은 바꿔야죠. 근데 우리는 중국을 여전히 우리 물건을 사주다가 안 사주는 이제 바이어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중국이 셀러고 우리가 바이어인 그런 상황으로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전략의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 히토류나 또 다른 원자재를 중국 이외 지역에서 이제 조달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닥치기 전에는 모르더라고요. 요소수도.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또 한 번 이제 요소수 품귀 사태 벌어졌을 때 근데 그때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베트남이나 다른 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시켜 놔가지고. 근데 그 한번 겪어보면은 준비가 되는데 그 수백 가지 이제 중국 의존도 뭐 한 7, 80% 이상 되는 것들이 뭐 수백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일 텐데.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그 너무 감정 경제학으로 보지 말고 실리 경제학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중국은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500개다 700개다는 거를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소수 사태 터지면서 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걸 다 이제 까발려버린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 발간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 말고도 한국에 어떤 산업을 누르려고 하면 어떤 아이템을 수출 금지해버리면 되는구나. 이걸 다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그 감정적으로 훅해서 이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가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플랜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예를 들면 정부를 비난하거나 뭐 그 사이 정책을 왜 그렇게 했냐는 것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공개되는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가 좀 있어요. 그런 건 정말로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뭐 공급망이 전쟁의 상태로 도달했을 때는 조금 꾀가 있는 전략,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약점을 먼저 들춰서 그렇죠. 보여줄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전병서 소장님이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현지에서 그 뭐 반도체 업계 사람들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반도체나 첨단 기술 관련 제재가 어찌 될지 몰라서 중국에서 GPU라든지 또 우리나라 HBM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엄청 미리 사들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GPU의 세계 최대 공급처고 뭐 마약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이기도 한데 그 금년 상반기에 엔비디아 재무제표를 보면요. 대중국 수출이 78%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재 받았고 통제를 하면은 안 늘어야 되는데 네. 대신 매출 비중은 이제 한 10몇 %에서 10%대로 줄어든 건 맞는데 네. 절대 어마운트는 78%가 늘었다고요. 그래서 계속 판단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14나노 이하 또는 뭐 128단 뭐 이런 이제 그 제재에 걸리지 않는 것, 그거를 파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지금 상반기에 그 대중 메모리 수출이 한 40에서 50% 매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그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이제 뭐 선구매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실제로 중국의 그 AI 투자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요. 그 시장 자체가 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뭐 첨단 칩 여기 수요는 거의 미국만큼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걸 아이러니하게도 뭐 막으면 다 하고 싶고 이게 그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듯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AI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가수요를 불러일으킨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싼 때야.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AI 시대로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내일이 더 강한 제재일 것이다. 오늘이 제일 루즈할 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GPU가 됐든 HBM이 됐든 이제 긁어모은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HBM2 버전까지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현지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세대까지 HBM3, 2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구형입니다만, 이거를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HBM 이 기술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심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화웨이가 그 에센드 910C라고 하는 이제 뭐 자기네들 말로는 화웨이의 이제 새로운 칩하고 같이 보응하는 칩을 만들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GPU는 만들더라도 거기 메모리 HBM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제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국산화하겠다고 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창신 메모리한테 개발을 하도록 의뢰하겠다. 그게 이제 와전에 대해서 만든다는 걸로 나왔고, 지금 그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1등, 삼성 2등, 뭐 마이크론이 3등이라 하지만 뭐 별 의미 없는 3등 그런 정도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아직 이제 개발 뭐 이 정도 단계가 창신 메모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HBM 뭐 3 정도, 2 정도를 언제 하냐를 보면
202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2년 정도 시간을 더 이제 잡아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건 약간 뻥이 있습니다. 그보다 당길 건데 이제 당긴다고 그러면 서방에 제재가 들어올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페인팅 모션을 쓴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 정도 이걸 빼고서는 거기에 걸맞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2, 3년 안에 따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1등, 2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을 중국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또 그러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놓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메모리 쪽은 제재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GPU만 제재를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 메모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왼팔하고 오른팔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른팔만 잘라버리면 왼팔 하나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단계고 만약에 아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거기에 이제 HBM이 포함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뭐 양당의 그 선거 공약 이런 데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HBM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건 아직은 조금 이제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만 우선은 제재를 해 놓으면 그것도 이제 최첨단 GPU는 팔지 못하도록 하면은 거기도 당연히 최첨단 HBM도 같이 못 나가는 걸 테니까. 근데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도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중국 물론 관영 매체가 쓴 기사이긴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68곳 중에서 40곳이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상반기에 뭐 중국 반도체 특히 장비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최하가 50% 그리고 엔간하면 250%씩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2022년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게 22개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필요한데 중국이 그 28나노 이상의 이제 레가시 팹에 들어가는 장비는 중국 제품을 써라. 요게 이제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무지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 뭐 장비 회사들 보면 1등 하는 회사가 이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AMT고, 램 리서치, KLA, 뭐 텔 이런 회사들인데, 그리고 ASML 마찬가지고, 금년 상반기 제가 그 매출액의 중국 비중을 조사를 해봤더니 토쿄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가 2022년 6월 달에 20% 중국 비중이 20%인데 이게 50%까지 늘었어요. ASML 같은 경우도 10%였는데 49%, KLA 같은 경우는 23%에서 44%, 이게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31에서 39, 뭐 AMT 마찬가지로 27에서 32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중국 쪽에다 장비 팔면서 아주 그냥 돈 대박 난 거죠. 예, 긁어 모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아무 장비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 굶어 죽었겠네 그게 아니고 제재 역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매출이 폭증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고. 제재의 역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ASML도 그렇고 중국 매출이 지난 2분기에 21% 급증했다. 근데 이것도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못 팔게 했지만 심자외선 노광 장비 구형 장비들만 팔아서도 이 정도의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장비 회사들은 오히려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이 예를 들면 DUV가 이보다 마진이 좋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매출액이 2배, 3배가 늘어버리면 마진은 무지 많이 나는 거죠. 뭐 최첨단 제품 R&D도 높고 뭐 이제 수율도 낮기 때문에 원가가 높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가 이제 상반기에 대박이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뭐 네덜란드가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그것도 구형만 중국에 팔아서 대박이 난다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국이 그 구형 장비만 가지고 구형 반도체만 만드는 게 또 아니란 말이죠. 막 기술 수준 막 계속 높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계속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재를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질문지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14나노 이하는 못 팔게 했는데 예. 하웨이가 7나노짜리 칩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에 장착을 했냐. 그쵸. 이제 이게 그 이슈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은 중국이 이게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지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설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그걸 네. 팹리스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패브리케이션을 하는 이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만든 반도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조립하고 테스트해주는 어셈블리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약한 건 이 패브리케이션 만드는 데 약한 것이지 설계하고 이거 테스트하는 데는 이거 무지 세요. 그래서 중국에 반도체 설계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3,451개가 있고요. 설계만. 그렇죠. 매출액이 10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팹리스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체로 보더라도 이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이게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걸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7나노를 만들었냐? 그게 바로 식칼신공입니다. 식칼신공. 그래서 이 회칼로 쓸면은 회를 그냥 단번에 네. 이제 얇게 쓸 수가 있는데 회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칼을 갖고 이제 회를 4번 자르는 거죠, 고기를. 그렇게 해서 짧게 만드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영어로 그냥 컬러풀 패터닝이라고 노광 장비를 예를 들면 사진을 한 번 딱 찍어버리면 정밀하게 좀 끝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4장을 찍어서 서로 겹쳐가지고 정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DUV 심자외선 장비로 4번 찍어서 그렇죠. EUV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 숫자도 늘어나고 거기 이제 장비도 이게 많이 써야 많이 되고 쓰이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에러가 많이 나니까 수율도 낮아지고 그럼 또 이제 원가율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문제는 적지 않아도 상관없다. 제품 만들어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손실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제 회칼이 없으면 식칼로 이거를 이제 회를 썰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7나노를 한 이제 비결이고 그래서 그 이제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최첨단 장비를 가져와서 최첨단 제품을 만드냐가 지금까지의 경쟁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최첨단 장비가 이게 이제 못 들어오니까 구형 장비를 어떻게 써가지고 첨단 제품을 만드냐. 이거 발상에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돼 그러는데 중국이 말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기업의 경우는 ROE가 안 나오거나 이제 적자가 나게 되면 사업부를 접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은 스테이트 캐피탈 국가 자본주의는 그것과 상관없이 수율과 상관없이 제품을 만들어라. 이익과 상관없이 기술만 확보해라.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세계가 안 될 거라고 봤던 것을 만들어낸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긴 거죠. 완전히 이거는 그 돈으로 속된 말로 때려박는 거네요. 그렇죠. 손에 놔도 괜찮아. 그렇죠. 수율 안 올라와도 괜찮아. 일단 그렇습니다. 만들어. 쟤네가 한 번 썰 때 우리는 4번 썰면 되지 뭐. 손님들 잠깐 기다리시라 그래. 우리가 서비스 갖다 드리고 있을게.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서 고도한 반도체를 또 자국 내에서 또 쓰게 될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지원부터 설계, 생산 그리고 소비까지 자국 내에서 또 다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는 또 가능한 거고요. 시장도 그렇습니다.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걸 했다가 얘들이 발상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식칼신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서방 세계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갖고 최첨단 제품만 만드는 거를 썼지 구형 장비를 변형시키고 공정을 바꾸고 하는 노력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나노나 3나노 갔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네네네. 이제 그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율의 성공 확률은 훨씬 떨어지죠. 그러나 그걸 여러 번 하다가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매스를 돌려서 몇백만 개, 몇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그건 이제 아니죠.
대량 생산까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제 장비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목숨 걸고 이제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올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3기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는데 1, 2기가 한 64조 돼요. 근데 이번에 3기 펀드가 64조 원. 이게 정말로 뭐 받고 따블 이걸 지금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 들어갈 거냐 하면 제가 볼 때는 AI, HBM,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국산화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돈이 어느 정도 크냐면 미국이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쓸어박는 돈이 74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근데 74조 중에서 그 중에서 실제로 생산 공정에 그 보조금 주는 것은 한 70%밖에 안 돼요. 네. 350억 불.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64조 원이 그대로 이제 기업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쩐의 전쟁이네요. 쩐의 전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중국에게 장비를 만약에 못 파는 거에 또 대비해서 장비부터 국산화를 중국은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어찌저찌 해서든 미국, 일본, 한국, 뭐 네덜란드 장비로 우겨서 이제 때우다가 자국 장비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올 때는 또 대체할 수가 있을 테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은 걸리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낮게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관찰해야 되고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감히 ASML의 EUV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은 지금 노광기를 국산화하겠다고 덤벼든 나라입니다. ASML처럼 극자회선 노광 장비를 중국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오. 그래서 지금 90나노짜리 이미 만들었고 28나노짜리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성능 테스트를 아직 버리파이는 못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게 28나노짜리 이게 노광기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도 한국은 감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음 질문에도 그게 있었는데 하웨이가 지금 이제 10월 달에 그 공개한다는 어센드 910C라고 하는 것. 지금 어느 나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그 H100이나 블랙웨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어센드 910C라는 게 AI 가속기, 뭐 GPU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인 그거죠. 거죠. 근데 그거를 중국은 하웨이는 이미 거기에 버금가는 거를 물론 성능이 떨어져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감히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 강자, 초강자, 엔비디아하고 붙어서는 뭐 도저히 안 돼 이러는 GPU 최첨단 제품, 그다음에 리소 장비, 노광 장비를 이거를 다른 나라는 감히 도전을 안 하는데 중국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재 역설입니다. 제재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자초시키거나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죽이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엉뚱한 데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 이게 더 악심 먹고 이제 더 분발하고 각성을 해버리면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이 돌발 사태가 튀어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 댓글에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 뉴스 기사 댓글에도 마찬가지고 쟤네 저렇게 만들어봐야 저거 다 엉망이고 수율도 안 나오고 성능도 안 나오는데 뭐 만들라 그래라 그게 무슨 영향이 있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발 뒤꿈치만큼 따라왔다가 무릎까지 따라왔다가 허벅지, 허리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올라온 정도가 뭐 기술 격차가 얼마 되냐 그런데 3년 전에 대략 한 2년에서 5년 정도로 봤었는데 예. 그 이후에 중국이 아주 영악한 것이 자기네 기술 수준이 얼마라는 걸 정확히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부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제재를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밖으로 공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전에서 한 5년 정도 격차가 났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3년에서 2년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반도체에서 2년, 3년은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이게 중국 화웨이가 만든다는 AI 가속기가 엔비디아 H100, B100의 성능과 필적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 화웨이 그 7나노 AP 칩 네, 요것도 뭐 성능이 이제 뭐 7나노급이라고 하고 극자회선 노광 장비 없어도 5나노, 3나노까지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일단 되게 한편으로는 호황돼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말은 그들의 행면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벤치마크 결과를 내놔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예.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910B가 이제 9세대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그 엔비디아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100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H100 그 바로 전 단계. 예. 근데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H100 같은 경우 5나노나 3나노로 지금 만들고 있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7나노로 겨우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드가 수율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10%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0%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웨이퍼 투입량을 10배로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무지 높아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하고 양산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SMIC가 파운드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틀릭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설계를 잘하냐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000개 이상의 설계사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그 하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슬콘이라는 회사가 벌써 4년, 5년 전에 전 세계의 그 패밀리스 디자인 회사의 랭킹 안에 탑10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제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데 작년에 보면 또 새로운 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탑10 안에 또 들어왔고. 그래서 중국의 이 설계하는 기술은 이것은 정상급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가능한데 그걸 갖고서 한 개를 만들어 본다. 이건 가능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대량으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씩을 만들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대내 그 홍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굳건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완성을 했다 그러면 미국의 그보다 낮은 그레이드의 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을 갖고 있고 아직은 그것이 오피셜리 검증을 받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 중국 측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강해질수록 우리를 쫓아오는 텀을 줄이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계속 뭐 기술 개발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할 텐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의 AI 칩을 개발하는 건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준 파운드리 기술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뭐 매일 싸움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원법 이거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실력이 안 되는 거를 지금 개발해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그걸 무게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 최첨단 파운드리를 이거를 대만을 따라잡는 것 그다음에 HBM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해결이 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또는 파운드리를 맡기기 위해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입장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잘하고는 있지만 이 지금 이제 5나노짜리 월 5만 매 정도를 가면 뭐 이제 계산마다 다르지만 대략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00억 불에서 250억 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가 2022년에 그 트렌드폴스가 그 추정한 걸 보면 그 매출액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대략 200억 정도 수준이에요. 216억 불 정도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져서 132억 불 정도 네네네. 매출액이. 근데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00억 불에서 230억 불, 250억 불이 들어가요. 그럼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실력으로는 그 매출액 가지고서 라인 하나도 못 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결국은 이제 메모리나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벌어와야 돼. 받아서 짓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세계 2등이다. 그러는데 1등하는 이제 TSMC가 63%고 우리 삼성이 11%,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점점 벌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2등 여기에 너무 이제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산업 자체로는 라인 하나 질 실력이 안 되는 그 정도로 냉정하게 봐야 돼. 그러면 어떡하냐? 결국은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의 최대 수요자가 보면 애플, 네. 퀄컴, AMD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은 애플하고 핸드폰에서 경쟁자예요. 그렇죠. 퀄컴은 이제 핸드폰 AP 칩에서 또 경쟁자고 AMD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만 IT 회사들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만약에 단 1%라도 자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 설계도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고객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TSMC로 그 빅3 전 세계 파운드리 수의 그 63%를 차지하는 빅가이들이 그리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의 지금 세트 제품의 포트폴리오와 이 회사들과 충돌이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이 최첨단 기술, 최첨단 파운드를 짓더라도 이 빅가이들의 주문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서는 이 삼성이 제대로 주문받고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삼성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단절을 보여줘야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나 다른 부분과 그렇죠. 파운드리 부분을 이제 분리해야 되는 거죠. 분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대만도 TSMC가 그게 대주주가 국가예요. 중국도 SMIC가 국가가 대주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 이제 여야 관계가 민감해서 그렇지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에도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삼성이라는 재벌 회사한테 국가가 몇십조 돈을 퍼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제 얘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국민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예 지배구조를 인적 분할이든 뭐든 옆으로 그렇죠. 나눠놓고 파운드리에다가 국가가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으로 아예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지분도 갖게 되고. 그래서 333 구조로 삼성이 3을 갖고 예를 들면 연기금이 3을 갖고 3은 예를 들면 민간이 투자를 하는 예. 이런 형태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지분이 6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투자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파운드리 이슈는 좋은 인재, 예. 그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객 확보 이 세 가지라고 보면 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상장을 시키게 되면 이제 스탁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확보도 가능해요. 인재도 모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 구조를 보면 지금 그 SMIC도 그렇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공장 하나하나를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자회사로 모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회사를 자회사와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모자회사 관계를 만들면 예. 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지배구조의 이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게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TSMC를 잡으려면 거의 지배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조건으로도 그렇죠. 읽히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뭐 파운드리 뭐 몇 년 내에 1위 달성하겠다 비전을 밝혔었는데 오히려 1, 2등 간의 격차는 더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삼성한테 주문을 큰 고객이 주문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GAA가 뭐 핀펫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도 네. 애플이 삼성을 선택 안 하고 TSMC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는 그것은 주문받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대만의 지진이 어떠네, 뭐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어쩌네 그러면서도 다들 또 대만 TSMC로 가고 그렇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삼성그룹이 30%, 33%, 연기금이 33%, 민간이 33% 이렇게 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자. 요게 혹시 뭐 학계나 산업계나 혹시 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 같은 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네네. 그 반도체 슈퍼 전략 지난번에 예, 맞아요. 거기에 그 디테일한 방법을 한번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좀 더 큰 논의가 사실은 필요하고 또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죠. 어떻게 이재용 회장의 반응은 나온 게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큰 결심을 반도체 그 슈퍼을 전략도 좋은 책입니다. 저희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꼭 읽어보십시오. 고정 댓글에 곧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메모리 그렇습니다. 반도체만으로는 버틸 수도 없고
파운드리가 더 잘 나가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GPU 한다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를 봐야 하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로봇 전시회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 거의 뭐 날아다니지만 않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다 인공지능 기술도 덧붙여지고 무슨 뭐 인공 피부 같은 거 만들어갖고 이제 아예 얼굴을 이제 씌워놨더라고요. 소장님은 혹시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얘기만 맨날 하다가 보니까 예. 맨날 벽계원이 어떻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망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 이 발전에 대해서 이거 좀 민감하게 봐야 돼요. 민감하게.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AI는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전 세계 뭐 영국이 평가한 거 보면 그 세계 1등은 미국 AI가 2등은 뭐 그게 기술이든 능력이든 뭐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중국이 2등 그리고 한국은 6등. 6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AI 기술을 반도체가 없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그 GPU 칩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산업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되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지금 세계 1등이고 그래서 중국의 AI가 그 반도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건 완전 넌센스다. 그게 우리도 뭐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AI 칩을. 그렇죠. 그래서 앱솔루틀리 저게 반도체를 빼고 나왔을 때 중국은 세계 확실한 2등 또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AI가 뭘 하냐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휴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 서비스 로봇 이걸 보면 지금 우리는 뭐 아직도 식당에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패드에서 뭐 주문하지만 네. 제가 3주 전에 뭐 가서 직접 해본 거기도 하고 경험한 것도 있지만 중국은 여기서 주문하고 나면 네. 이게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식당에 보면 중국은 손님보다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예. 식당에 사람이 서비스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다 로봇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화면에 여기서 클릭하고 나면 결제도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그냥 결제 끝나고 그리고 음식이 조금 있다가 보면 서비스 로봇이 와가지고 내 옆에 오면 꺼내서 먹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서비스 로봇의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시회 같은 데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AI나 뭐 이런 것들을 2001년이죠.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됐을 네. 때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모든 것을 인터넷에 붙여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자는 걸 갖고 재미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3년에 중국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 그걸 이제 뻔따가지고 AI 플러스 모든 것에 AI를 붙여가지고 변화를 주자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고 근데 그것이 과거 같으면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뭐를 다 했는데 중국이 2021년도 미중이 기술전쟁이 붙으면서 중앙정부는 싹 빠지고 그걸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이양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중앙정부가 뭘 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AI 로봇이나 로봇 이런 부분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중국이 31개 성시를 경쟁을 붙인 겁니다. 중앙이 하게 되면 할당을 하게 되는데 네. 31개를 경쟁을 붙여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2001년대에 인터넷 플러스, 지금은 AI 플러스. 사실 우리가 그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온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어느 제품이든 간에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 뭐 대표적으로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AI 온 띵스가 되는 거네요. 모든 그렇습니다. 것에 AI를 붙여라. 그게 지금 중국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은 중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기술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AI 기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누가 하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예. 그것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 AI는 빅테크들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 바이두가 애니봇, 알리바바가 통이 첸원, 텐센트가 훈리안, 징동이
챗 JD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생성 AI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국은 자기네 내부 수요만 해도 인구가 14억이면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어로 검색하고 생성하는 것들은 이건 세계 최고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 DB를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그 GPU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못 내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미국과 같이 AI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가 자체적인 AI 칩을 만드는 거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AI하고 그 첨단 GPU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다 막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도 막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고성능 칩을 확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밀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시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나라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우회. 나라 아이디로 이제 우회를 하는 것이 하나 예. 있고 또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돈 된다면 뭐 돈에 내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런 지역에서 그쪽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면 챗GPT를 할 수 있는 대용량의 그 엔비디아 칩을 싱가포르 기업은 제재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만 달러씩 주고 이 챗GPT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최신 칩이 장착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거죠. 아예 제3국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고객의 아이디가 누구냐는 그 아이디만 보는 것이 국적이 뭔지는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접속을 해서 아하. 그 고성능 엔비디아 칩이 있는 데이터 센터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를 예를 들면 매달 매년 얼마씩 내고 쓰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렌트하는 그런 개념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하면 혹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재를 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빌려서 쓰면 되지 뭐 막 이런 거네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제재가 완벽하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AI들이 이제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걸 갖고 계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걸 IP를 계속 만들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첨단의 제품들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고 근데 또 해외에서는 아예 1등 미국, 2등 중국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이요. 이거는 제재를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게 뭐 도둑 맞기는 더 어렵잖아요. 네. 지키기가 어렵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구멍이 뚫릴 때마다 이제 후발적으로 막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는 모르죠.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그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도 불가능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산 HBM 많이 사가겠다 그냥 때로 막 떼가고 있고 한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들 많이 사가고 있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안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팔아서 실적은 또 올려야 되니 근데 그게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AI 굴기를 또 키워주고 있고 이러면 되게 딜레마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제재 역설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금년에 다 네. 이제 대박이 났어요. 네.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AMT나 뭐 텔이나 무슨 KLA나 ASML 같은 세계 최정상급 장비는 중국이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이제 세컨 레벨의 장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계속 국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국산화를 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이 만들고 있는 제품 정도 수준? 이게 1단계 국산화의 대상이 되고 그게 국산화가 되다가 보니까 정부의 우선 구매 지시에 이제 한국 제품 대신 중국 제품을 중국산을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뺀 나머지 이제 나라들의 장비 회사들은 다가 이제 매출액이 폭증하는데 우리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뭐 이게 딜레마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의 이 기술 격차를 확 빨리 땡기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 기술이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먹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토, 뭐 증착, 시각 완전히 그 전공정에서도 최첨단은 어차피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네덜란드에 밀렸었고 우리가 잘 하던 분야는 중국 쪽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거기까지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제재가 없었다고 그러면 중국이 뭐 하세월일 건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역설의 돌멩이가 최대 엉뚱하게 피해자. 이제 한국한테 지금 날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재 역설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도 많이 없기도 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규제도 또 빠르게 또 풀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이거 상업화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 예. 이미 그 북경에서 그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수도철강 부지였는데 네. 거기서 무인 택시를 운행을 했어요. 시범 서비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로봇 콰이 파워라고 하는 이제 무인 자율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1개 도시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우한 지역입니다. 그 우한 지역에 이미 이제 뭐 상당한 구간을 일반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사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택시 라이선스를 이제 로봇 택시한테 이미 준 거죠. 준 건데 이제 속도가 보면은 뭐 기존보다가도 대략 한 최고 속도가 한 6, 70km, 뭐 보통 뭐 한 2, 30km 그런 정도로 달리는 정도로 왔고 그 대신 이제 가격은 뭐 이제 훨씬 싸게 엄청 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간 건데 지금 뭐 이게 11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도 뭐 지금 자율주행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브레이크를 이제 차가 이게 센서가 이제 늦게 인지하면 쿵쿵 밟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호기심으로 하든 뭐라든 이제 11개 도시에서 실제 필드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얘들의 운행 그 속도 또는 이제 그런 스무드한 운행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무인 택시라는 3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5월부터 해서 벌써 이제 2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가 쌓여서 IP가 쌓여야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나라는 사고 날까봐 겁나서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말씀하신 법이나 제도의 규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이걸 과감하게 시행을 했고 또 그 사이에서 DB가 쌓이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버스는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어 보입니다. 야, 그러네요. 벌써 11개 도시에서 이거는 이제 시범이 아니라 또 상업 운행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원래 8월 8일에 하려고 했었던 테슬라의 그 무인 택시 공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한다고 했었던 건데 10월로 좀 밀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중국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다. 그 토대 위에서 또 기술력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 썸네일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중국이 안 된다. 중국 망한다. 중국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막 열광하듯이 좋아하는데 되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는 나라가 그 망한 나라를 미국이 제재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위기다 망했다고 하는 게 뭐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몇 년째 안 망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something 스페셜이 있는 거 아닌가를 한번 파악은 해봐야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망했다, 폭망했다, 뭐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정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파다에 그런 말 나오죠. 돈을 앞에 놓고서는 저걸 미워하지 마라.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저는 철저하게 이어관계지 우리가 한 번도 중국하고 사상의 친구 이념에 동지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결정적으로 나빠진 이유는 31년 동안 흑자냈다가 32년 차에 적자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해관계가 틀어진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될 중요한 자원 공급국으로 이게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감정을 섞어서 놓고 보면은 계속적인 왜곡이 나오고 또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 뭐 이것에만 계속 집착을 해서 중국이 그것 말고 이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중국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뭐 중국의 위기 뭐 이제 어려운 점은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해서 우리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는 것 또 잘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이것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화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중국도 지금 급하게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빈 구멍이 많아요. 허점도 많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메우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가 메워지면 우리가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걸 넘어서 철저히 이해관계로 우리가 득을 챙길 수 있는 것들 항상 많이 배웁니다. 우리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